요번 올해 이제 모토는 이제는 어깨를 펴세요예요. 네. 지금 자 이제 만세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세. 네, 아유 좋습니다. 여기 분들은 뭐 어깨를 다 잘 올리시네요. 그러니까 자 우선 시작하기 앞서 내가 어깨가 아팠던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물론 좀 아프신 분들이 오셨겠죠, 그죠? 네,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깨가 아팠는데 내가 여기가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가 아프다. 목부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프다. 아, 네. 여기가 아프다. 막 움직일 때 아프고 여기가 아파요. 아니면 막 뒤쪽에, 등 뒤쪽에 막 이게 날개축지 뼈 있는 데가 굉장히 아파요. 네.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자들이 오시면 어깨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죠? 어디가 아픈 게 어깨가 아픈 건지도 잘 모릅니다. 의사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픈 부위만 어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 아프냐에 따라서 내가 아픈 부위가 꼭 그 부위에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잘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오시는데 우선 여기를 막 잡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 여기를 잡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막 이 뒤를 막 이러시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깨가 아픈 건지 목이 아픈 건지 팔이 아픈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프다 이러면서 오시고 또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과로 가야 되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 이게 뭐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지 뭐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지 뭐 통증 클리닉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병원은 정말 우리나라는 이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문의 진료를 바로 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주 동의는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바로 전문의 진료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래 선택해야 되는 또 노고는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선 정형외과는 어떤 학문이냐? 사지부속기. 그러니까 우리 중앙 이렇게 소화기 계통이나 심장 이런 중앙 내부 구조물을 제외한 사지부속기의 골격, 즉 뼈, 근육, 피부, 신경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빼면 다 정형외과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근데 정형외과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서양의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이런 학문들이 물론 서양에서도 지금 이 현대의학이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지금 근간을 이루는 이 현대의학은 채 200년도 안 됐어요. 굉장히 최신에 발전된 학문이었고 서양에서는 그 전에는 200년 전에는 그럼 어땠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주술사가 이렇게 하고 치료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형외과도 아주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100년도 채 안 된 학문이에요. 근데 정형외과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발달하느냐? 우선은 걷고 움직이고 이래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학문이 무릎하고 척추예요. 우선은 서고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사람이 뭐 되니까 제일 먼저 정형외과의 학문 중에서 발달할 수 있는 학문들이 허리하고 무릎입니다. 그러면 다음 어깨는 어떠냐? 제일 마지막에 발달돼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요즘에 왜 어깨 환자들이 많냐 하면 이제 잘 살고 우리도 삶의 지표가 많이 좋아져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나이도 고령화 되시고 막 이래지니까 어르신들도 지금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깨라는 학문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고 더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깨라는 학문이 정립된 거는 다음 어깨라는 학문은 1972년에 우리 니어 선생님이라고 뭐 미국 의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지금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어깨라는 학문을 이제 정립하고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72년에 이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제 어깨에 대해서 아주 논문을 발표했는데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라는 학문이 정립된 지가 벌써 4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어깨라는 학문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이 이전에는 어땠냐? 어깨는 치료하거나 건들면 나빠지는 관절. 치료하지 말자.
두자. 이런 개념의 학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이런 것도 발표하고 이런 학문적 연구가 되면서 어깨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봐야 되는 관문이 아니고 이제 어깨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학문.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깨를 잘 몰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했어요. 옛날에 배울 때는 어깨는 학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어깨를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내시경으로 수술한 지도 벌써 한 15년, 20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한 지도 2000년이 넘어와서야 했고, 지금 어깨의 인공관절, 무릎은 인공관절이 오래됐지만 어깨의 인공관절의 역사는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널리 필요하고 있는 인공관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12년, 그러니까 한 5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공관절이 있었지만 개념이 다른 인공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깨라는 학문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은 큰 병원만이 볼 수가 있고, 좀 대부분 비교적 조금은 젊은 의사들, 선생님들이 어깨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어깨 통증은 되게 많으시죠. 지금 오신 분들도 뭐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신데, 젊으신 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구화되고 성인 분들이 막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다음. 그래서 어깨 외래 환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3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은 한 30% 이상, 이거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30% 이상 질환이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질환도 많이 생겨서 그렇지만 학문이 발달하고 자세히 보니까 병을 많이 또 찾아내기도 해서 알려지고 많이 병원에 오시기도 하고 해서 환자들이 가만히 두고 오시니까 아픈 채로 사시는 환자들보다 고치려고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깨는 이렇게 되게 병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오십견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감기가 걸리면 그냥 고춧가루에 소주 타 먹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하지만 이게 어깨를 제가 이제 어깨 전문의라고 말을 하는데, 어깨 전문의, 어깨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깨만 해도 지금 뭐 전문의 과정 4년에 어깨 1년에 제가 임상 경험에 7년 이상, 이렇게 어깨만 10년 이상 공부해서 이제 어깨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보면 뭔데다 이제 뭐 관절병원도 전문병원, 뭐 통증 클리닉도 전문 막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의료의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이걸 택하는 거는 우리 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잘 선택하고 잘 감별하고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런 치료도 있고, 뭐 제가 이런 치료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어깨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깨드릴 겁니다. 자, 우리 차례는 우선은 오십견이 뭔지, 그리고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많이 나왔던 질환 중에 제일 흔한 질환 몇 가지만 또 설명드리면서 어깨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겁니다.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는 병과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 석회성 건염이 뭔지, 시간이 되면 유착성 관절 남용까지 1시간 한다고 내에서 제가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선 오십견이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뭐 일반인들도 다 아시는 단어예요. 오십견. 뭐 저한테 딱 진료 받으러 오셔서 오십견인데요, 막 이렇게 딱 벌써 진단명을 자기가 딱 내리고 오시면서 오십견인데 계속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냥 오십견이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십견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게 뭔지, 그 앞서 이제 어깨가 일반인들이 아까 다 상식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깨는 그냥 두면 저절로 좀 좋아지더라 이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십견은 그냥 두면 좋아지더라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진짜 그런지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오십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뜻 그대로입니다. 오십견.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일본말, 우리가 이제 일제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50대의 어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오십견.
제가 금방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1972년 이전에는 어깨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학문이 없다 보니까 병도 없었죠. 별로. 그냥 오십견, 어깨가 아프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통증을 지칭하는 말이지 병명이 아닙니다. 그냥 50대쯤 되니까 어깨를 많이 쓰니까 어깨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더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무릎이 아프면 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고 안에서 뭐 십자인대가 끊어진 걸 수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어깨에 대한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질환인지 모르고 뭉뚱그려서 그냥 오십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깨라는 학문에 또 증상이 다 비슷해요. 어떤 질환이든지. 뭐냐? 움직일 때 아파요. 오래 있으면 굳어져. 뒤로도 잘 안 돌아가고.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오십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는 이제 안 씁니다. 저희 견주관절학회에서는 이 단어를 아예 쓰지 말자. 이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십견이란 말 자체를 쓰지 말자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말을 쓰지 마세요. 안 쓰더라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오십견이다 그러면 아예 그거 병명이 아니야. 그냥 오십견이라는 거는 어깨가 아픈다는 말이지 병명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 말을 좀 널리 전파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오십견이라는 게 왜 아픈지를 알아야죠. 그죠? 이제 어깨라는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어깨가 아픈 게 뭐 때문에 아픈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아픈지를 알고 찾아내서 고쳐야 됩니다. 놔둘 게 아니에요. 다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충돌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말이에요, 솔직히. 충돌증후군. 니어 선생님이 아까 그 외국 사람 있죠? 그분이 처음 썼던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나이든 이게 막 어깨가 아픈 사람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분들도 이제 어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뼈가 자랐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아픈 사람들 찍어봤더니 이 위에 견봉이라는 어깨 위에 뼈가 좀 자라 있더라.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 말을 뭐 없애지는 않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회전근이라는 어깨 팔을 드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끊어지지 않고 염증만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냥 충돌증후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요 병에 앞서서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어깨. 어깨는 주로 뭐 하는 관절입니까? 팔을 들고 움직이고 쓰는 관절이죠. 그죠? 그래서 어깨는 이제 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관절이라서 그 관절 자체를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회전근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TV에서도 회전근, 회전근개, 회전근파열 이렇게.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을 감싸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 근육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깨 주변에 근육이 4개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앞쪽부터 극상근, 견갑하근 앞쪽에, 그리고 위에 극상근, 조금 뒤쪽에 이게 후면입니다. 뒤쪽에 극하근, 되게 소원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이 있어서 팔을 들 수도 있고 옆으로도 할 수도 있고 뒤로도 할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질환, 어깨 질환은 이 4개의 근육과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옛날에 해부학이 잘 모를 때는 이것도 잘 몰랐어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근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는 이제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해부학을 잘 아시면 왜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아픈지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전근과 바깥쪽 근육과 이 뼈 사이에는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점액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몸에는 근육과 근육, 힘줄과 힘줄인 이게 부딪히면 마찰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정상적인 윤활적인 구조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고관절 있는 데도 있고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쓰게 돼서 마찰이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런 걸 염증이다. 정식 명칭은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이런 점액낭이 다 없어지면서
막 마찰이 되면 없어지겠죠, 그죠? 이제 힘줄도 닳아서 끊어지는 경우를 회전근 파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다음. 그래서 이 어깨 질환 안 쓰는 데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우선 요 회전근 질환은 많이 써야 생깁니다. 환자들 중에선 저한테 왔는데 제가 병을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그래 설명드리다 보면 나 별로 안 쓰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50%는. 근데 병의 원리상 이거는 안 쓰는데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나 요거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할 때 잘 생긴다는 게 팔 쓰는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골프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뭐 탁구, 헬스장에서 막 그죠? 이게는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이 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어깨에 병이 생겨요. 과하게 하면.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동작이 별로 안 됐을 때는 이 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찰이 많이 되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 원래는 이렇게 매끈합니다. 이 밑에 힘줄이. 이거 힘줄이에요. 이 견봉하 공간을 찍은 건데 이렇게 많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풀이 오르나듯이 우리가 옷이 오래되면 니트 옷 같은 거에 보풀이 막 오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찰이 많이 돼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다음.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선 힘줄을 보는 검사는 엑스레이는 힘줄을 못 봐요. 그죠? 그래서 힘줄을 보는 검사들은 되게 다 비싼 검사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는 바로 MRI 같은 비싼 검사를 바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환자들한테. 그래서 우선은 상태를 간접적으로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딱 와서 진찰을 하고 어깨 문제라 하면 제가 엑스레이 좀 잠깐 찍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 힘줄을 볼 수는 없지만 힘줄을 보는 간접적인 소견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요 위에 견복이라는 모양을 좀 봅니다. 이 모양이 뭘 의미하냐 하면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뼈가 자란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요런 분들은 팔을 많이 썼던 흔적이에요. 왜 그러냐? 팔을 왜 많이 쓰면 저게 뼈가 자라냐? 여기에 바깥쪽 아까 보였던 큰 삼각근이라는 이 바깥쪽 근육이 여기에 붙습니다. 팔을 많이 쓰게 되면 근육을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뼈가 그 방향으로 자라요. 오랫동안 많이 쓰게 되면. 근데 그런 흔적들이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이걸 제3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1형, 2형, 3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3형으로 갈수록 팔을 많이 썼던 흔적이 보이는 거고 팔을 많이 썼던 분들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이 높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많이 높고 이런 3형의 환자들은 1형의 환자에 비해서 힘줄 파열이 있을 확률이 50에서 7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찰 소견과 이런 간접적인 소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염증만 있을 건지 아니면 좀 봐서 파열까지 있는 것 같은지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치료할지 아니면 조금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이거 MRI 찍어야 됩니다. 이런 의사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잘 가려서 보셔야 돼요. 요즘은 병원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돈 되는 거 하려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 먼저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일 때는 저희가 보통 요것만 딱 보서 결정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팔을 드는 힘이 떨어져요. 그런 걸 테스트를 제가 진찰을 다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다음에 나오겠지만 힘줄이 끊어지는 거는 회전근 파열이라고 그랬고 염증만 있는 경우를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백 해보세요. 백 해봐. 네. 자,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아플 때 대부분이 이 위팔이 아프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들 때 막 아프고 여기가 아프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백 하나만 더 빼보세요. 네. 여기가 아프게 되면 통증이 요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 삼각근을 따라서 전달돼요.
그래서 팔을 들 때 아픈 게 위팔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인은 이 안에 있는데, 원인은 이 관절 안에 있는데 위팔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아프신 원인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기 때문에 위팔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이 목 뒤가 아프거나 이런 거는 이 회전근개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에서 기인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목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움직일 때 아프고 이렇게 위팔을 따라서 아프신 거고,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잠잘 때 많이 아파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병을 굉장히 오래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 아프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거든요. 그럼 자기가 병이 심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심한데도. 왜냐하면 안 움직이면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좀 들어야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뭐 컴퓨터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프시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오시냐? 잠잘 때 아프시면 이제 오세요. 잠을 자꾸 깬다고. 잠잘 때. 그때쯤 되면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세요. 왜 잠잘 때 아프냐? 어깨가 아픈데. 이것도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앉아 있게 되면 아까 다음 슬라이드. 팔을 들지 않는 이상 이게 부딪힘이 안 생겨요. 이게 부딪힐 때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팔을 들 때. 가만히 있으면 팔에 중력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도 들지 90도 이상 들지 않는 때까지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눕게 되면 병이 일정 진행되고 눕게 되면 왜 그러냐? 팔에 중력의 무게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힘이 돌아 누울 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울 때 아프실 정도 되면 꽤 많이 병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굳어지는 증상까지 2차적인 증상까지 생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조금 아프실 때 빨리 오는 게 굉장히 빨리 치료됩니다. 한두 번, 뭐 일주도 안 돼서 다 치료되거든요. 근데 굳어지면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위팔이 아픈 원인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면 대부분 이렇게 아프다. 다음. 그래서 다음 충돌 증후군은 이제 염증만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거의 간단한 치료로 됩니다. 이 어깨 염증은 다른 염증이나 틀리게 약만 먹어갖고는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 있다 오시거든요. 대부분 조금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내 몸을 너무 염려하시는 환자들 말고는 거의 한참 있다 오세요. 그때쯤 되면 약을 먹어도 솔직히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약만 먹어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두 번째 치료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주사를 대부분 아까 말했던 그 점액낭이라는 구조물에 직접 저희가 초음파를 딱 보고 정확하게 투여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치료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그런데 굳어지는 2차적인 질환까지 생기는 분들은 이제 그것만 갖고는 또 좋아지지 않아요. 또 더 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충돌 증후군 중에 수술하는 환자들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15%. 우리가 맨날 막 말할 때 디스크 수술하는 확률 환자들은 한 10%도 안 됩니다 말하죠, 그죠? 근데 주위에서 보면 디스크 뭐 시술을 받았네, 뭐 수술을 했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안 해도 될 걸 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실제적으로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냐, 충돌 증후군에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오면 다 설명드립니다. 처음 와도.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 다 설명드려야 나중에 환자들이 수술을 해야 될 환자한테 설명드려도 오해를 안 하세요. 어떤 환자들을 수술하냐, 보존적인 치료를 이렇게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이 되는 환자들, 계속해서 생기는 환자들, 또 굳어진 게 너무 심해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세 번째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주사나 약물로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치료로 하고요. 수술해도 내시경으로, 보통 우리 환자들이 오셔서 레이저로 자꾸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레이저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부 의사들이 그냥 자꾸 이게 작게 수술하는 걸 자꾸 강조하려고 그런 이제 잘못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1cm짜리 구멍 2개, 3개 정도만 뚫어서
한 20분 내에 수술이 끝납니다. 2, 30분이면. 이런 간단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실 때, 막 병원에 가실 때 염증이라고 한참 설명을 해놓고 뼈가 자랐는데 이 뼈를 안 까면 뭐 파열이 됩니다. 막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병원들은 좀 과하게 치료하는 병원들이에요. 안 가시면 돼요.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 병원들은. 그러니까 염증은 절대로 처음부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공간을 넓혀줘요. 염증, 아까 저맥낭이라는 염증을 다 긁어내고 공간을 넓혀서 마찰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구멍으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뼈를 깎아서 원래는 이렇게 뾰족하게 뼈가 자라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깎게 되면 다음. 이렇게. 뼈를 깎아서 공간이 많이 넓어졌죠. 그죠? 다음.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뼈가 뾰족하던 걸 이렇게 깎습니다. 이 뼈만 깎는 게 아니고 뼈는 이제 부가적으로 깎아주는 거고 원래는 그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염증이 다시는 잘 안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80%, 90%는 이까지 이 정도 안 하고도 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도 나을 수 있지만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충돌 증후군이 놔두게 되면 회전근 파열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회전근 파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나 회전근 파열이라는 병이나 다 팔을 많이 써서 오시는 병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파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는 40대 초반까지는 회전근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30대들은. 30대를 회전근 파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은 찾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30대는 이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많이 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 30대까지는. 그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배드민턴 선수가 아니고서는 그만큼 많이 오래 안 썼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파열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부터는 파열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으냐? 팔을 전문적으로 많이 쓰는 분들은 40대 후반, 초반만 돼도 파열이 크게 와요. 오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 제 대표적인 분들이 어부들. 어부. 왜냐하면 어부들은 막 매일 그물 막 당기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험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파열이 일찍 옵니다. 아무래도 많이 쓰시니까 빨리 닳는 거예요. 근데 별로 많이 쓰시지 않은 분들은 60대, 70대 넘어가야 파열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에 따라서 이게 언제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많이 쓰는 것들은 엑스레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간접적인 소견으로.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이 진행돼서 회전근 파열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팔을 오랫동안 많이 쓰시면 회전근 파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충돌 증후군 이게 뭐가 딱 떨어져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병들이 다 떨어져 있는 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되는 쭉 연결되는 회전근 파열은 제가 벌써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힘줄이 닳아서 끊어지기도 한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에 염증만 있는 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걸 파열된 걸 완전히 끊어진 걸 회전근 파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파열도 부분적으로 다 끊어진 건 아니고 조금만 끊어진 거를 부분 파열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다 끊어진 거를 완전 파열이라고 그런다. 또 여기서도 완전 파열도 근육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힘줄이. 몇 개가 끊어지냐에 따라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눕니다. 당연히 클수록 많이 끊어진 거겠죠. 그죠? 그 몇 센치냐에 따라 파열의 크기에 따라 나눠요. 1cm 미만을 우리가 소파열, 1에서 3cm를 중파열, 3cm에서 5cm를 대파열, 5cm 이상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파열 이상 되면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수술하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우리가 암도 1기 때 치료하면 완치가 되지만 4기 때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죠. 그죠?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발견해서 작을 때 치료하는 것들이 훨씬 결과가 좋고 진행을 막아줍니다. 나중에 놔뒀다가 사기다가 돼서 치료하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제 환자들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기에 막 수술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깨 증상은 다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질환이라든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되는 구조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증상들이 비슷합니다. 팔을 들거나 뻗을 때 이렇게 뭘 잡으려고 그러거나 높이 들 때 아프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손까지도 통증이 있는 방사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어깨 통증은 팔꿈치를 아래를 내려오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근이 여기 위팔까지 붙습니다. 팔이 저리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목일 가망성이 높아요. 목 디스크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어깨는 움직일 때 아프고 위팔까지만 좀 움직일 때 많이 아프고 주무실 때 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어깨 질환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쪽이 아프거나 위쪽이 아프거나 팔이 저리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질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일어서면 감소하고 누우면 악화된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어깨 질환 말고도 나중에 나오는 뭐 회전근 그러니까 그 질환뿐만 아니고 충돌 질환, 증후군, 석회성 근육 다 비슷해요. 다음. 그러니까 회전근 파열은 그럼 왜 생기느냐? 많이 써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많이 써서 옵니다. 여기 이제 외적 인원이 내적 인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90%는 나이 드시면 오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서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이렇게 가위로 자르듯이 얘는 외상으로 생겨, 얘는 퇴행성으로 생겨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대 때는 이 병이 생기지가 않아요. 퇴행성 변화가 안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고 거기에 이제 외상이 조금 동반이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다쳐서 끊어진 건지 닳아서 끊어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술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외상으로 끊어진 건 어때요? 실밥을 외상으로 탁 하면 조각을 콱 깨도 돌을 깨도 면이 거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터지면 면이 거칠어요. 우리가 끊어진 단면이 오리 풀어지듯이 이렇게 되게 거칠어져 있어요. 그런데 퇴행성 파열은 되게 매끈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매끈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 교통사고 환자들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깨가 아프시다고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파열이 있어요. 근데 보면 알거든요, 저는.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요번에 교통사고로 끊으신 건지 아는데 거의 90%는 원래 있던 거예요. 거의 90%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 많이 써서 오는 거다. 우선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막 높은 데서 떨어지시거나 이런 거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탈구가 될 때 잘 옵니다. 빠지게 될 때 이럴 때도 힘이 가해져서 빠지게 되면서. 다음. 그러면 힘줄이 끊어지면 그럼 팔을 못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잘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진단 다 해놓고 이거는 힘줄 파열입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근데 끊어지면 이거 못 드는 거 아닙니까? 왜 팔이 들어가는데 끊어졌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열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4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4개의 근육이 움직임을 다 관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끊어졌을 때는 나머지 근육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들 수가 있어요. 다만 힘이 약해지죠. 그 힘 테스트를 제가 해보면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들어서 내가 힘 테스트를 하는데 드는 힘이 확실히 떨어진 것들을 자기들이 지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팔을 못 들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되냐? 윗 힘줄, 아까 극상근이나 힘줄과 극하근이 완전히 거의 다 파열돼야 돼요. 그때쯤 되면 꼬매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병을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힘줄이 파열되면 빨리 수술해야 됩니까? 엄청 빨리 수술해야 됩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힘줄이 파열되면 거의 90%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왜? 이 힘줄은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힘줄이 팔을 드는 역할을 하니까 인장 강도가 있거든요. 인장이 됐다, 수축됐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고무줄 같은 건데 저절로 붙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끊어지는 걸 꼬매서 이어주지 않고서는 저절로 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악용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이게 끊어졌으니까 여기에 요걸 붙여주는 주사를 좀 들여서 요거를 있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꽤 있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끊어졌었거나 못 이어주었거나 치료가 안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틀린 답이냐?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요. 왜 틀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병이라는 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파열이 굉장히 부분 파열, 조금만 파열됐거나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 달리 치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0세 어르신이 부분 파열이 있거나 1cm 미만의 조그만 파열이 있어요. 수술 안 합니다. 저.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팔을 많이 써야 돼요. 80대 어르신은 60대보다는 훨씬 사용량이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시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지 않아요. 하지만 파열이 일정 이상 큰 분들은 80대라도 수술을 합니다. 금방 진행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파열은 즉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와 이런 크기를 고려해서 수술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은 50대의 작은 파열은 꼭 수술합니다. 왜? 자꾸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많이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와 직업을 좀 고려해서 사용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치료합니다. 다음. 또 치료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파열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되게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병원에 지금 7년째 이제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물으러 오는 저한테 수술을 안 받으시더라도 저한테 외래로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수술했던 분들이 또 소개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저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가지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의 수술을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의 한 7, 80%는 부분 파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분 파열인데도 이제 수술하자고 권유를 드리고 부분 파열조차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좋아지는 지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수술 안 해도 좋아질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분 파열에 대한 얘기 들으면 우선은 다른 의사한테 한 번 더 보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열이나 경미할 때는 간단한 치료만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우리가 이게 다기관 연구를 해서 여러 병원이 모여서 이런 연구를 또 여러 개 계속 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이, 논문들이. 저희가 막 심정만 가는 것 같고 환자들한테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다음 회전근개 파열을 100명이 넘는 환자를 쭉 지켜봤더니 처음에는 크기가 작은 환자들도 자꾸 최종적으로는 크기가 커지더라. 그걸 봤더니 얼마 정도 커지냐? 1년에 한 4mm, 평균 한 4mm 정도씩 자꾸 커지더라. 그런데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파열이 좀 큰 파열까지 가는데 부분 파열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하지만 중파열 이상, 일정 파열이 이상에서 확 커지는 데는 1년도 안 걸립니다. 금방 됩니다. 다음. 이런 부분 파열들이 다음 자꾸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파열이에요. 이 정도는 한 1cm, 1.5cm 정도의 파열입니다. 이런 것들이 놔두게 되면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힘줄이 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안쪽으로. 그러면서 자꾸 커져. 이게 관절 안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다 이 회전근이나 힘줄로 덮여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보이고 이제 관절 안이 완전히 다 속이 훤히 보이죠. 그죠? 이걸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런 건 수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상 되면 수술을 꼭 권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이 정도 되면 팔을 못 들어요. 이때 되면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아요. 왜? 남아있는 힘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발견하시고 빨리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절이 굳습니다. 팔이 안 올라갑니다. 안 돌아가고.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만 되면 팔의 움직임에 제한이 와요. 병이 생긴 지 3개월 정도만 되면. 그래서 운동 제한이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제일 이제 문제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빗고 옷 입고 화장실 가서 밑 닦고 이게 안 돼요. 어깨가 아프면 나중에. 특히나 오른손이면 왼손이면 괜찮지만 이때쯤 돼서 오세요. 다음. 그래서 근데 이걸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파열이 점점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힘줄 상태가 안 좋아져요. 튼튼한 힘줄이 약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힘줄이.
지방 변성이 된다 그럽니다. 지방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 우리가 한우 먹으면 지방이 많이 드는 게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력은 없는 거예요. 근육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져서 다음. 그래서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파열이 작을 때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이렇게 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 놔두게 되면 이렇게 지방 변성이 돼버려서 이게 근육이 원래 꽉 차 있어야 돼요. 새까만 게. 근데 새까만 부분이 많아졌죠. 그죠? 이게 다 지방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이만한 근육들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이거는 함부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이걸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거? 네. 조시는 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눈이 번쩍 드실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아까 이제 쭉 광범위 파열 사진 보여드렸더니 파열이 커지면 이렇게 돼요. 팔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꼬매는 수술, 내 원래 관절을 살리는 수술은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수술이 꼭 필요한데 안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 이거 보여드려요. 제가. 다음. 그래서 힘줄 파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 이게 이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MRI를 찍어보면 이제 MRI 무조건 다 찍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열이 의심될 MRI 찍어보면 아까 이게 극상근이라는 힘줄입니다. 왜 극상근을 제일 먼저 보느냐? 제일 위에 힘줄이 이걸 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끊어져요. 이 앞쪽 힘줄이나 뒤쪽 힘줄이 먼저 안 끊어집니다. 제일 위로 드는 힘줄, 위에 힘줄이 먼저 끊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새까맣게 이렇게 힘줄이 탱탱하죠, 그죠? 아주 건강한 힘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힘줄 파열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다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 요 힘줄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힘줄이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져서 딸려 들어간 거죠. 하얀 부분이 힘줄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꼬매줍니다. 당겨와서 다음. 요거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이제 요 수술 사진이면 제가 수술한 사진인데 요렇게 원래 들어가 보면 요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요게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힘줄. 요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구멍 2개, 3개만 뚫어서 요렇게 수술해서 꼬매 넣습니다. 꼬매면 여기 클릭 다음 보여줬으니까 다음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꼬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다 열어서 하고 막 이랬어요. 요즘엔 거의 안 엽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거의 다 수술하고 수술도 1시간 정도면 거의 끝나고요. 아까 뭐 간단한 수술들은 2, 30분이면 끝나고 이런 것들은 마취는 하지만 뭐 1시간 내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뭐 흉터도 거의 안 남아요. 구멍 뭐 1cm도 안 되는 구멍 2-3개만 딱 있거든요. 그래서 불주사 맞은 것처럼 흉터 조그마한 흉터만 한두 개 지거든요. 다음. 근데 이런 걸 놔두게 되면 이제 파열이 엄청 커져가고 이게 힘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시경을 막 때려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다고 이분을 막 그냥 인공관절 넣기는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제 조금 열고 이렇게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서산에 사는 분인데 다 이게 힘줄이 파열됐더니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위로.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열어서 이걸 당겨와서 억지로 요 앞쪽에다 꼬매줍니다. 꼬매주었더니 원래 위치로 이렇게 와 있죠. 그죠? 이분은 아주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정말 치료 한 번도 안 받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와요. 이거는 제가 4개 힘줄을 다 보는데 하나도 없어요. 위에 힘줄도 하나도 없고 이게 위에서 이제 잘라서 위에서 본 건데 앞뒤 힘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83세 어르신이었는데요. 옛날에 빠진 적도 있고 힘줄 파열을 그대로 두셔 그냥 이대로 사신 거예요. 팔을 전혀 못 드는 상태로 하셨는데 이 어르신이 왜 수술하러 오셨냐면 잠을 한 3년간 누워서 못 주무셨어요. 아프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서만 주무신 거예요. 3년 정도.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약간 기대서만 3년간을 주무셔갖고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뼈도 안 남아 있고 이걸 박을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학회에도 낸 이게 사진인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렇게 그냥 인공관절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 팔도 올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공관절은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어깨의 인공관절은. 왜 그러냐? 무릎의 인공관절이나 고관절의 인공관절은 달아있는 걸 그냥 바꿔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변의 구조물들이 대부분 괜찮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면이 달아있는 것만 싹 바꿔주는 거거든요.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덜 닳게만 해주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고. 근데 어깨 인공관절은 달라요, 개념이. 이거는 어떨 때 하느냐, 금방 보셨듯이 정상적인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냐? 아파서 하는 거예요. 아파서 하고 이 구조물을 들어주는 힘줄이 없기 때문에 이 바깥쪽 근육으로 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잘 쓸 수가 없어요. 겨우 팔 들고 겨우 뭐 일 같은 거 잘 못 하세요. 겨우 팔 들고 이제 세수 정도 할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 인공관절은 절대로 젊은 사람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40대, 50대 때 어깨 인공관절 하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학회에서 어떻게 권하냐? 견주관절 학회 어깨 전문의들은 어떻게 하냐? 70세가 넘어서 수술하시라고. 왜? 이게 어깨도 이 근육을 바깥쪽 근육을 이용해서 쓰게 하는데 이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퇴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 근육이 다 퇴화되면 이제 그때는 못 들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어깨 인공관절 이런 인공관절을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인공관절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가 이 인공관절이 나온 지는 한 10년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는 불과 5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긴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팔을 잘 못 쓰실 거다. 이 근육이 다 나이가 드시니까 근력이 떨어지시니까 근육이 떨어지시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못 쓰실 거다 예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들 이를 수술해 놓으면 근력이 떨어져서 못 쓰시면 그죠? 50대 때는 뭐 60대만 돼도 막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져서 못 쓸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로 인공관절 하지 않고 범위가 크더라도 억지로라도 꼬매는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꼬매갖고 다만 5년이라도 제 근육을 쓰게 해서 나중에 조금 더 후에 요 관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그런 환자들 많아요. 근데 꼬매는 수술 막 없는데 꼬매는 수술을 하면 되게 아파요. 이 수술하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2주만 돼도. 환자들은 막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잘 설득하는 거죠. 그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이 아니고 환자분 10년, 20년을 보고 치료해야 되거든요.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이 회전근개 질환,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간에 잘 몰랐던 것들 이렇게 많이 좀 풀리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하고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해서 못해요. 그래서 또 확 끄는 제가 여기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석회화 건염하고 이게 굳어지는 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석회화 건염이라는 건 뭐냐면 석회가 생겼어요. 이런 걸 이제 사진 찍어보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석회가 뭐 어깨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관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석회가 생기면 엄청나게 아파요. 저는 안 생겨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환자들 보면 대부분 응급실 쫓아가 그 다음날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근염은 아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몰라요. 저희도 솔직하게 잘 몰라요.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근데 생겨 있어요. 생겨 있고 많이 아파요. 하지만 치료는 합니다. 잘합니다.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의사도 좀 잘못된 의사예요. 자꾸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게 누구를 험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이해를 돕고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골라내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런 힘줄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다음. 대체로 50대 이상에서 생기고 여성에서 더 많고 양측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 20%에서는 재발하기도 하고 다음. 이게
서서히 아파지는 환자도 있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아프다 이렇게 환자도 있어요. 저희가 요런 환자들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이 병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석회성 건염이라 하면 우리가 이 급성기 석회성 건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내가 팔을 쓰는 건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갖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아파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전형적인 석회성 건염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씩 아파서 와서 병원에 사진을 찍었더니 석회가 보이더라. 이런 것들은 만성기의 석회성 건염이 아니면 석회는 그냥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것도 약간 틀려요. 두 개가. 그래서 다음은 예전에는 이거 수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술 안 합니다. 거의. 제가 1년에 1명 수술할까 말까요. 극상근이나 위쪽 힘줄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1형, 2형, 3형이 있는데 뭐냐면 1형은 이제 생성기, 2형은 휴지기, 3형은 흡수기. 그러니까 생성되고 가만히 있다가 흡수가 돼요. 이것도 계속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휴지기쯤 되면 이렇게 분필가루처럼 생겨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흡수가 될 때는 치약처럼 생겨 있어요. 치약처럼. 아픈 거는 대부분 이때예요. 치약처럼 될 흡수기 때.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치약이 찍 짜지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대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 중에서 한 13% 정도에서는 10% 정도에서는 회전근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이 석회성 건염 환자의 MRI를 찍긴 하지만 루틴으로 찍진 않아요. 석회성 건염은 MRI 무조건 찍는 것도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사도 잘 보여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나 진찰 소견을 봐서 파열이 있을 만한 환자들은 석회성 건염인데도 정밀 검사까지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그냥 치료만 하면 돼요. 다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체외 충격 발환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많이 없어지고 좋아져요. 우리가 처음에 이 병을 알았을 때는 이 석회가 원래 없던 거니까 다 제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없애야만이 이 병이 낫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안 아픈 환자들 있죠. 한 50대, 60대 환자 안 아픈 환자들 그냥 엑스레이 찍어봐도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석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소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다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석회가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때만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 상에서 뚝 보이는 석회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일으키고 설명드렸듯이 그런 증상을 유발할 때만 석회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위에 치료를 하고요. 이런 환자들이 계속 재발되는 경우에만 관절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1년에 뭐 많은 환자를 수술하지만 1명 내지 2명 정도만 수술해요. 거의. 다음. 그래서 재발이 있는 경우만 수술한다. 다음. 그래서 대부분 체외 충격파.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병. 이 병은 단독적인 병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이 앞에 있는 병들이 오래되면 다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걸 이제 의사들 중에서는 잘못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동결근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인데 그냥 이걸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정형외과가 의사가 아닌 사람들. 이 유착성 관절낭염을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은 병명이 아닙니다. 그냥 증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의 특성상 못 움직이면 다 굳어져요. 굳어지는데 어떤 관절은 빨리 굳어지고 어떤 관절은 늦게 굳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굳어지는 관절은 팔꿈치 관절입니다. 이 팔꿈치 관절은 딱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만 안 쓰고 이러고 있으면 안 펴져요. 바로 안 펴져요. 그래서 우리 팔꿈치 치료는
수술을 꼭 만약에 부러졌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단단하게 고정하고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깁스 치료 안 합니다. 잘. 왜냐면 깁스하고 3주 이상 뼈가 3주 만에 붙겠습니까? 안 붙어요. 3주 있으면 나중에 뼈는 붙을지언정 이걸 못 써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합니다. 이 상지 관절이 대체적으로 빨리 굳어요. 손가락은 한 5주 정도면 다 굳어요. 그래서 깁스하면 대개 한 5주 정도 하고 풀어갖고 빨리 물리치료 하잖아요. 그죠? 근데 5주 정도면 굳기 시작해서 물리치료 꽤 받아야 돼요. 어깨 관절도 한 4주 정도만 되면 꽤 굳어요. 반면에 무릎, 발목은 한 달 반, 2달 돼도 잘 안 굳어요. 조금은 굳지만 금방 다시 풀어집니다. 조금만 뭐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 그래서 관절마다 좀 틀려요. 왜? 복잡하게 돼 있느냐, 여러 가지 인대가 있느냐, 주변에 어떻게 되느냐 틀립니다. 그래서 이 유착성 관절량염은 우선 아프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1차성이냐 2차성이냐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병명의 유착성 관절량염은 순수하게 1차성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병의 원인 없이 굳어지는 병을 그냥 유착성 관절량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차성 유착성 관절량염은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라든지 회전근 파열이라든지 뭐 석회성 근염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못 써서 굳어지는 병을 2차성 유착성 관절량염이라고 그러고, 그런 2차성 유착성 관절량염은 1차적 원인을 해결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기다리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 중에서 원인이 없는 경우만을 동결근 유착성 관절량염이라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염증이 이렇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비우돼 있고 많이 두꺼워져 있고. 다음. 그래서 당연히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범위가 감소되고 그러겠죠. 그죠? 다음. 됐습니다. 이거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쓸 때,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2차성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쓰게 돼서 염증이 생겼을 때나 파열이 됐을 때 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냥도 와요. 어떤 환자들이 그냥 잘 오냐? 당뇨가 오래된 환자들이 1차성을 좀 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조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선후 관계가, 그러니까 당뇨 앓으면 무조건 동결근이 생기냐? 이건 아닙니다. 그런 환자들한테서 1차성 이게 동결근이 호발하더라,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그러니까 회전근 파열을 이런 50견이,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량염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개인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어깨 전문의가 아닌 분들은 물리치료만 계속 시키시고 두고 보는 거죠. 근데 전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 적극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수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고 관절막을 풀어주는 운동 치료를 해주는데, 2차성인 경우에는 1차 원인이 되는 걸 먼저 해결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요. 1차성인 경우에는 약물과 이런 운동 치료를 충분히 해서 3개월 이상 충분히 먼저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해요. 관절막을 유리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이제 따라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 자, 이게 수동 운동이에요. 자, 우선은 하시기 전에 능동 운동과 수동 운동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능동 운동이란 뭐냐면 나의 근육을 써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드는 게 능동 운동이죠. 수동 운동은 내 근육을 직접 쓰지 않고 하는 운동이에요. 남이 해주거나 다른 팔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수동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건 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굴곡 운동은. 왜 그러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려고 그러면 내 팔 무게를 전체를 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 대부분 환자들이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허리 운동하고 있어요. 허리 운동. 그래서 눕게 되면 이 허리가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 우선 또 90도만 넘어가면 이 팔 무게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요. 살짝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러고 쭉 하고 눌러주고 10초에서 15초 이상 유지해 줘야 돼요. 스트레칭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그시 이렇게 쭉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요 내외전 운동은 요렇게. 이게 굳어진 사람들 중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 잘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잡고 쭉 올려서 10초에서 15초 있어도 되고, 요것조차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손 잡는 거조차. 그런 분들은 이제 요렇게 봉이나 수건을 맞잡고 이렇게 올려서 10에서 15초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 두 가지 운동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교육을 받고 가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하면 1차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거의 다 좋아져요. 대부분. 다. 팔이 올라가나요? 네? 아니요. 네. 안 아픈 팔이 아픈 팔을 올려주는 거죠. 네. 됐습니다. 다음. 나머지 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 두 가지만 잘 되시면 일상생활에 별로 크게 소책자가 있으실 텐데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 제 설명이 잘 돼서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끄떡이는 분들이 많아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고개를 자꾸 이렇게 끄떡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오십견이란 말은 우선은 병명이 아니다. 오십견은 어깨 통증이라는 말이다. 이거는 어깨라는 학문이 발달되기 전에 했던 말이다. 그래서 오십견을 자꾸 병명인 양 생각하고 어깨를 방치하지 말라. 자꾸 알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누가 그러면 바보라고 모른다고 이거는 그냥 병명이 아니더라. 오십견이라는 건 어깨 통증이란 말이니까 왜 아픈지 가서 봐라. 그리고 어깨 통증을 아까 감별하는 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서 알려드렸죠. 그죠? 어깨는 움직일 때 우선 아프고 이렇게 윗팔을 따라서 아프신 게 대부분 어깨 통증이에요. 팔이 저린다. 이걸 뭐 단순히 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팔이 저린다. 그러면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목 아니면 손만 저린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지만 이렇게 신경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목에서 내려온 신경이 팔로 가거든요. 그래서 목이 이상했을 때 팔이 저린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 다리가 되게 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에서 내려온 신경이 다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목이다. 그래서 뭐 목을 보는 의사한테 가면 되겠죠. 그죠? 뭐 그거는 목은 우리 신경외과에서도 볼 수도 있고 정형외과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아셔야 되는데 어깨는 정형외과에서만 봅니다. 어깨는 정형외과 가시면 돼요. 근데 괜히 이렇게 어깨가 아픈데 정형외과 가면 이제 목부터 검사해요. 자기 아는 것부터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사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가봐라 그래요. MRI 다 찍고 목 MRI 쭉 다 찍어놓고 이제 비싼 검사 다 해놓고 이제 저기 가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면 그런 검사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형외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잘 감별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용도 조금 들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할 수 압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깨에 관해서도 저희가 모든 지금 있는 현존하는 모든 치료를 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효과 좋은 치료만 그 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깨가 아프다. 어디가 아픈 게 어깨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 강의가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이제 우리가 관절 전문 병원, 우리 병원이 안에 이렇게 병원이 또 있어요. 병원 안에. 그 소리는 뭐냐? 솔직히 전문 병원이 이 안양에만 지금 막 7개 정도 있죠. 그죠? 주변에, 그죠? 이게 사지 관절을. 우리가 전문 병원은 말로만 이제 전문 병원이 아니에요.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환자들한테 더 정확한 치료, 더 최신 치료, 또 깊은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을 보시면 이제 5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5명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금방 말씀드린 저는 이제 어깨 전문이고 고관절을 두 번째로 보고 있고 또 두 파트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치료하고 더 잘 치료할 수가 있죠. 우리 소위 이제 전문 병원이라는 데를 잘 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의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병원들은 솔직히 전문 병원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의사가 많은데 자기 전공 분야를 더 열심히 봐서 그게 큰 병원의 역할이거든요. 뭐 개인 병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수 있지만 수술하고 더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것들은 전문적인 의사들이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전문 병원은 그러니까 우리 병원처럼 이런 큰 병원들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환자를 보내주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사랑으로 치료하겠습니다.